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그 데일리 한국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이 19세기 말에 1887년인가요? 아마 백열등을 만들어 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전기라는 걸 인류가 이제 획득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최초의 전력기사를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EEI라 해갖고 에디슨 에너지 인스티튜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인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류 기반의 전력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 당시 한참 교류와 직류가 엄청난 그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교류로 가야 되냐, 뭐 직류로 가야 되냐인데, 결국은 이제 에디슨은 그 당시 이제 직류로 가야 된다고 했었고, 테슬라라는 분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테슬라라는 분이 아니다, 교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디베이트를 거쳐서 교류 시스템으로 확정이 됐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게 지금 10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왔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사정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른 얘기를 하면 디지털 기술의 혁명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이 요즘 와서 이제 또 다시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게 에너지 시스템의 에너지 원이 기존의 대형 발전 에너지 시스템, 석탄, 원자력, 가스 같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제 그게 바뀌는 전환기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기후 변화니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되면서 이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시스템도 이런 거에서 이게 결국 생산 방식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데, 대량 생산에서 대량 맞춤형식으로 생산시켜도 된다든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도 이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탈원전, 탈석탄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해놓고 지금까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회적으로 그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큰 인프라를 우리가 바꿀 때는 항상 그런 진통과 고통을 겪고 나서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부가 제시한 그런 비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가, 그게 정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합당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또 뭐가 더 필요한 건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들은 2030년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롬 마지널 포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5년 전에는 얘는 한계 비용이 재료 사유가 없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냥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런 마지널 포스트가 재료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런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수송 담당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그다음에 그런 전기를 이용한 소위 말하는 우리 데이터 센터나 컴퓨터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그걸 담당하게 되면, 이게 우리 사회의 큰 인프라가 에너지, 수송, 통신입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마지노 포스트는 결국 다 제로인 사회가 아니냐. 근데 그게 5년 전에는 뭐지 이게 정말 이렇게 변화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그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가고 있고, 세계가 특히 선진국 같은 데에 가는 방향을 보면, 그래서 역시 그 세계적으로 그런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의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서히 점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요즘 디베이트들이 가장 큰 논의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항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하지, 임박해서 시작하면 정말 어설프게 정말 더 큰 혼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라도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큰 모멘텀을 제공을 한 정부의 정책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NC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발표를 할 때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를 제가 가끔 인용을 잘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지금의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들었을 때 당시의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 그 얘기는 way of thinking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해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대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히 에너지 시스템은 사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토론이나 거치고 많은 디베이트를 거칠 겁니다.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보면 결국 미래 지향적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전문가들이란 분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적당히 뭐 얘기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저는 절대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는 정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어떻게 그 정책이 비전이 달성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의견을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토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에 전달에 대해서 저희 정부 에너지 정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데일리 한국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발표자, 토론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대표 조상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던 지난 6날과 달리 하늘이 높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기류 탓도 있겠지만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멈춘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 첫 원자로인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하며 이른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은 EU나 대만의 경우와 달리 곧 완공될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1, 2호기가 폐로되는 2078년에야 완결됩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 5년 내 원전에서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EU나 대만이 쓰는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가져다 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원자력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최근 취임 후 처음 공개석상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설명한 배궁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 정부가 원자력 발전보다 원자력 폐로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당장 24기가 가동하고 있고 현재 논란 중인 신고리 5, 6호기가 아니더라도 한창 건설 중이거나 곧 완공되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원자력 발전 산업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발전 설비가 향후 경제 성장 전망과 전력 수급 계획에 비춰볼 때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때문인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 발전이 2011년에 일어난 9.15 정전 사태 이후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포스코 에너지 등 민간 기업에게 건설을 독려해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새 정부는 신규 가스 발전기의 수를 대폭 늘리지 않아도 기존 가스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면 충분히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 생산했던 전력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각국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기전력 등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전력을 보내며 나아가 건물을 태양광 발전과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또 다른 발전소로 활용하는 방식의 전력 대통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불리는 이 방식은 이미 현실에 존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나서는 하나큐셀은 글로벌 1위 태양광 기업이며 신성 ENG는 스마트 공장인 용인 신공장을 태양광 저장 장치만으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로 꾸몄습니다. 한화 ENS, LS 산전 등은 본사 건물을 스마트 에너지 빌딩으로 개조하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한전, LG CNS 등은 괌의 태양광 저장 장치 발전 설비를 수출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혁명에서 말한 태양광 저장 장치가 설치된 건물들이 통신망을 통해 발전한 전기를 이용해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열리면 더 이상 짓는 데만 4, 5년 걸리고 8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투여되는 신고리 5, 6기가 같은 대형 발전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기간을 보통 사람의 일평생인 60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완성된다면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기존 산업에도 부담을 덜 지우면서도 우리 후손의 원자력 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금진이 없는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 한국이 주최하는 2030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관한 토론회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시는 연사들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계시고 산업을 견인하는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시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현황은 동시대인들과 미래 세대에게 빛을 던지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데일리 한국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토론을 기획하였으며 앞으로도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양심에 부응하는 책무를 다하고 시대가 던지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정론의 장을 필요할 때마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가 보람되고 가슴 벅차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환영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그동안 이제 들어보면은 이 부담의 정과 버든이라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있을 때 이 정책을 하는 분들은 정책 집행자들은 굉장히 쉽고 단기적인 어떤 그 개선을 나타내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펀더멘탈한 솔루션, 근본적인 해결책을 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서도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뭐 지금까지 대양의 큰 석탄, 석유 이런 이제 정책을 갖다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수요를 많이 메꾸고. 네, 이건 뭐 지금까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해왔던 트라디셔널한 방법은 아니 좀 쉽습니다. 또 많은 경험도 쌓였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에 우리가 이제 몰두를 하다 보면 교면한 문제, 아까 뭐 이게서 잠깐 말씀드린 그 평등 문제 같은 거 하는 거 전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우리가 그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위에 그 피드백 루프 쪽에 기대면 기댈수록 아래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영학부에서는 그 다음에 전부 아피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위에 얘기하는 쇼통 단기적인 어떤 그런 개선을 바라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금 이 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펀더멘탈한 솔루션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구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디스럽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스럽션은 뭐 영어로 돼 있지만은 이 디지털 디스럽션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트랜스포테이션 디스럽션, 에너지 디스럽션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서 완전히 바뀌는, 파괴되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럽션의 정의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마켓을 만들고 그게 기존의 existing 프로덕트나 또는 마켓, 또는 산업을 굉장히 약화시키거나 또는 디스트로이하는, 파괴시키고 기존의 산업 기반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디스럽션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디지털 디스럽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토니 세바가 강의할 때 이제 잠깐 들었던 건데, 이 수송 쪽의 디스럽션을 보면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 그 뉴욕의 그 5번가의 그 거리 풍경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때는 거의 말이 우마차가 모든 수송을 담당하는 이런 식이고, 소위 내연기관은 이때는 거의 없었고, 여기 뭐 한두 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이는. 처음에 이게 내연기관이 나왔을 때 굉장히 비싸고 보장 잘 나고 뭐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유스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의 선택을 못 받았는데, 이게 불과 13년 지난 1913년도에 뉴욕의 그 거리인데, 똑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이제 건물이고, 여기서는 또 전혀 그 운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연기관처럼 다 바뀌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회의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송 시스템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저는 코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 시점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기존의 이그지스팅 인더스트리를 갖다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차를 들어오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코스트를 굉장히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처럼 순식간에 인프라에 그 지배하는 수송 기술이 이제 대체되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비용이 하락하면 그 어떤 인프라건 에너지건 수송이건 다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쪽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수송 쪽에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해온 게 있습니다. 레이 커트레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지금 AI, 구글의 AI를 개발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후에 거기서 구글에서 떠나서 별도로 이제 자기의 그 싱귤러리티 관련된 기술의 특이점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뭐 이분이 잘 아시지만 2050년 되면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50년까지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하루에 한 150개 알약을 먹는다. 그래서 살면 자기는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운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얘기한 게 앞으로 이 에너지 섹터는 이 네 가지, 근데 그 중에 특히 디카보나이제이션이야 뭐 디카보나이제이션이 있는 거고,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피터 다이아멘디스라는 분은 이분이 그 싱가포르에 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가 이 구글이 그 미래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세운 영광에 세운 대학입니다. 세계의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지배한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 빛처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아까 우리 최정인 교수님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산업을 다 바꿀 거라고 하는데, 그게 다 보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에서처럼 가격이 보급이 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에너지 섹터에 나타나면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산업 자체를 디스트로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이제 토니 세버라는 분이 크린 디스럽션이라는 이런 또그 책에서 2030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는 4가지 기술에 의해서 지배될 거다. 그게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조를 하고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했는데 많은 미래학자들도 이렇게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아까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산업혁명 차원에 따라서 각각 나온 저서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저서인데 뭐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그다음에 제롬 마지노 포스트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했던 게 이 클라우스 슈바지라는 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을 4차 산업혁명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키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2차 산업혁명 때의 생산 형식이 대량 생산 형태의 생산 방식이었다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매스 커스터마이즈 시대로 들어섰다. 대량 맞춤형 시대로 들어섰다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기존의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 모든 게 인테그레이트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그 경제 이론 쪽을 잠깐 보면은 말씀드린 대량 생산에서 대량 맞춤형 형태로 넘어간다는 게 한쪽은 대량 생산을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였다면 이제는 대량 맞춤형 형태는 수요 분야에서 네트워크 이펙트나 인터넷 이펙트 같은 걸 고려해서 수요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쫓아가는 그런 이론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도 기존에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산업화가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그것을 공급하기 대량의 이제 석탄 발전소 이런 큰 규모의 발전소들이 공급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이 분야에 오게 되면 디맨드 사이드 이코노미 스케일이 오게 되면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를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옛날처럼 뭐 아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전력회사의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그 자원, 우리 뭐 석탄, 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은 전부 광산에서 자원을 수출해 갖고 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제 적용됩니다. 할수록 생산성은 낮아져서 투자는 더 많아져야 되는 이런 거지만 특히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 혁신에 의해서 무한하게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같은 기술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경제 이론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회의 그 트랜지션을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S 커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S 커브를 가지고 초창기에 어떤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그 엑스포넨셜 그로스를 지나서 세트레이션이 된 상태인데 기존의 2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은 거의 이 세트레이션 포인트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여기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코스트를 낮추거나 효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투자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새로운 이제 DER이라고 분산형 전원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그 S컵으로 이어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분야들의 이제 디지털 디스랍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4차 혁명 사이가 결국 디지털 기술의 어떤 혁명에 의해서 이미 이러한 기술들, 분산형 에너지 자원들이 티핑 포인트에 이미 도달했다. 이거 이제 뭐 우리는 아까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엑스포넨셜 그로스로 가고 있고 이게 만약 세츄레이션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기술들이 우리 사이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술들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플랫폼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현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에센초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기존의 센트럴라이즈 파워 시스템이 이와 같이 디스트리뷰티드 파워 시스템을 이렇게 S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 시스템이 2010년, 2025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S커브의 변화, 그 사회를 인프라를 유지하는 기술이 이제는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트랜지션 기기에 있다는 걸 이 S커브에서 이 S커브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결국은 엑스포넨셜 기술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디지털 기술과 기존의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헬스 시스템, 뭐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바로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인데 결국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이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은 뭐 AI도 될 수 있고 빅데이터도 될 수 있고 3D 프린팅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건 뭐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그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그걸 만든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이러한 기술들이 3D 프린팅 같은 게 보시면요 2007년도에 4만 불씩 하던 게 2014년도에 100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뭐 400분의 1로 7년 사이에 그 다음에 로봇도 5년 사이에 한 23분의 1로 떨어지게 되고 드론 같은 경우도 6년 사이에 142분의 1로 떨어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코스트가 떨어지는 걸 이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들과 융합이 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섹터에서는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정부가 제시한 204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하고 굉장히 이게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보면은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벤셔널한 에너지 테크놀로지들 석유, 뭐 가스 여기 뭐 가스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셰일 가스 관리를 위해서 우리 가스 발전소 코스트가 낮아진 겁니다. 석탄,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거의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가 기존의 대형 그 공급 시스템은 거기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태양광과 저장 장치가 이렇게 융합된 이런 기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DOE에서 최근에 이게 어떻게 이상한데 이 제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볼루션 나오다는 책이 2016년에 나온 보고서였는데 이 네 가지 기술에 5가지 기술을 거기서 제시했는데 결국은 PV하고 윈파워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LED까지 합해서 이처럼 계속해서 이 엑스포넨셜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우리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가 될 거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쓰는 게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뭐 잘 아시지만은 어느 지금까지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그런 시점을 티핑 포인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비용 하락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재생에너지의 이제 경제성이 수요가 많아지면 이 R&D 투자나 학습 효과나 뭐 규모 경제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게 투자가 많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처럼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제 이게 증가하는 이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까지만 가면은 이게 우리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좀 독일이 이제 이런 현상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 거기는.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게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3020을 달성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찾아서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어느 포인트까지만 우리가 이게 에포트하고 코스트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 시점만 되면 코스트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론을 티핑 포인트 이론을 우리가 실제 에너지 시장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내가 보낸 페이를 그대로 때문에 새로 한 게 아니고 새로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지금 정상적인 모델을 정량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 단위에서 모델링을 해봤을 때 태양광 누적 설치량하고 태양광 LCO가 작년에 우리가 1기가와트, 1.7기가와트 정도 태양광이 보급됐잖아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한 2.1조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물론 이제 뭐 REC나 뭐 S&P 이런 걸 다 그지 않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 2조를 매년 30년까지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게 그게 됩니다. 이 소위 뮤추얼리 리인포싱이라 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보급이 많이 되고 보급이 많이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보급은 더 되고 이게 서로 상호 선순환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임팩이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그로스 형태의 임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제 이거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두 배가 이제 태양광 쪽에 스완슨 임팩트 로라 해갖고요. 그 선파워에 이제 회장하셨던 분이 두 배가 보급이 되면 거기서는 한 30% 코스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 좀 작게 우리나라는 30%씩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가 떨어진다, 30%가 떨어진다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코스트는 LCOE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물론 이런 이제 방법론이 앞으로 국가 정책에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급은 뭐 충분히 똑같은 돈만 투자가 돼도 한 50, 뭐 예를 들면 25%가 비용이 하락한다 할 때도 비용이 이제 하락한데 거의 뭐 50메가와트, 50기가, 40기가, 50기가도 2030년도에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LCOE라는 개념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스, LNG가 가장 비쌉니다. 단가가. 그다음에 석탄, 원자력 이런 가격, 그다음에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 같은 걸 이걸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비용 하락 목표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 포인트가 이제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드 테스트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비용보다 같아지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없이도 엑스포넨셜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걸 똑같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한 2023년이나 뭐 2025년, 뭐 2027년 정도 되면 석탄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LCOE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은 아까 티핑 포인트 제가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많이 보급이 되어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져야 다시 또 보급이 되는 선순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변수가 바뀌면 이게 악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보급이 적게 어떤 이유에서 보급이 적게 된다든가 그러면 가격은 덜 떨어지고 그러면 보급은 더 적게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현상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뮤추얼 리인포싱 효과가 갖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이죠. 수학 체딩이 버튼이 적용되는 그런 테크놀로지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국내 데이터에 맞게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국가 정책에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 그러면 전체 20%뭐 10%를 차지한다. 토탈 발생 정리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이렇게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뭐 솔라 에너지에 이제 지역발전 영향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회사 전력 수요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솔라
솔라 에너지를 지속하는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솔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뭐 뒤에 이제 뭐 이런 이미테이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범위나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전력회사 수요 감소를 보면은 이거 맥켄지에서 이제 2016년 작년에 나온 그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이 가정용 이건 레지던셜 섹터입니다. 그거 보면 현재의 그 수요가 만약에 전력회사 수요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4가지 스텝을 거쳐서 이게 이제 결국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거치고 뭐 이런 걸 거쳐서 히트펌프를 거친다든지 33%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빌딩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한 28%. 뭐 나머지 이제 20%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디스트리뷰티드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한 20%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100이 가정용에 전력회사 공급 전력을 이용하지만 2020년이나 2025년 가면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만 전력회사 전기를 사용할 거다. 이것은 굉장히 전력회사인데 엄청난 그 인트를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력회사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 해서 데스피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그게 계속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고객이 다 카스터마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많아지면 전력회사의 전력 용공 많아지면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좀 계속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력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하드웨어를 이렇게 리커버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레이트 베이스는 올라가게 되고 전력회사 전기요금 올라가면 다시 더 많은 카스터마가 이 재생이 분산형 시스템을 쓰게 되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 피드백 룹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뮤추얼 리퍼싱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걸 논의를 할 때 저는 이게 에너지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복잡계입니다. 이걸 단순히 하나의 테크놀로지 심플하게 리니어하게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이게 선순환으로 작용하면 이것도 선순환이 작용하고 이건 악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의 그 임팩이 이제 맥켄지에 보고서에 보면은 미래를 지배할 12개의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사실은 임팩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가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 유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바로 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에코노미 경제적인 그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서바이브 하려면 시장에 아까 같이 계속 엑스포넨셜 테크놀로지로서의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엔진으로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러한 그 부가가치가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큰 다른 테크놀로지 결국이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융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제시하고 있는 게 기존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솔라나 윈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한전 그리드에 연결하는 그냥 굉장히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아까 국가의 목표를 그전 정도 큰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한계이다. 이런 심플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IoT나 이런 기술을 갖다 융합을 시켜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게 결국은 해결책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맥킨지에 나온 그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는데 그래서 디지털 기술들과 융합된 이 마이크로그리드는 사실은 그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뭐 AI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디지털 기술들인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프로시머나 뭐 타스니, 사스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 드는데
뭐 타스 같은 건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저 서비스, 자동차도 이제 소유할 필요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만 받으면 됩니다.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다 하는 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가야 아까 말씀 정부의 그 에너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게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용 측면만 고려하면 뭐 제 생각은 지금 같이 코스트가 리덕션 될 수가 있게만 만들어주면 결국 보급량만 늘려준다면 충분히 많은 돈이 투자되어도 굉장히 충분히 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건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티핑 포인트 시뮬레이션 결과 비용 문제는 크게 안 된다고 이제 했고 대신 키는 뭐냐면 현재 조건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계획대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부지 문제 등 많은 제한 조건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뮤추얼리 리인포싱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중심으로 에너지 바뀐다 해도 사실은 급격한 비용 증가는 없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럼 어떻게 그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거냐?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특히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이게 맥켄지가 했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스럽션 모델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인데 4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공급과 수요 분야로 나눠서 공급 분야에서는 unconstrained supply 분야를 찾아내는 거, 디맨드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왜곡되었던 그런 디맨드 수요를 찾아내서 그 2개를 만들어서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바로 하단에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다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리덕션 시켜주고 새로운 밸류 프로듀션을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에너지 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하이퍼 스케일 플랫폼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그젬플을 보면 현재 뭐 루프탑 솔라나 온그리드 솔라 시스템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디맨드 쪽에 뭐 RPS나 FIT 같은 제도에서 디맨드가 들어가고 새로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플랫폼으로 이 2개를 연결해 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테슬라가 이제 사용하는 이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제로 많이 다운 솔라 메뉴 자기들은 뭐 집 주인들은 별도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업자들 이제 그 디벨로퍼들이 자기들이 생산 자기들이 설치해주고 자기들이 메인터너스 해주고 뭐 돈은 이제 보조금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대신 이제 그 지분을 예를 들면 빌려준 사람들은 토지를 빌려준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삭제받는 겁니다. 거기서 일부분의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키인데 앞으로는 그 새로운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밸류는 아까 말씀드린 솔라와 ESS와 EV가 이게 융합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때 마이크로 그리드 여기에 이제 전력 보험 뭐 파이낸스 이런 게 융합이 되는 소비자의 데이터가 있어서 많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한 이제 그 코스트 리덕션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요자 분야, 수요자 기반 무역 경제에 의해서 네트워크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굉장히 리덕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최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타스, 사스 같은 이런 데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바뀌게 되고 DR이나 프로슈머, 뭐 VPP는 뭐 가상발전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 디스럽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의 플랫폼이 이그젬플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지금 뭐 태양광 풍력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 그리드에 넣고 뭐 다시 또 넣었다가 빼쓰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그거 갖고는 아무리 해도 이건 그 다른 기존의 에너지 기술과 경쟁하기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우리 김 원장님한테도 우리 8차 전력 수급 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다음에 9차 수급 계획 그거를 만들 때는 그때도 뭐 수급 계획을 못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개념, 프로슈머라는 개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20%를 늘린다 하니까 우리 한전이 처음에 나온 신기사를 보니까 뭐 송전선 배전선에 몇 조를 투자해서 확정하겠다, 그걸 지원하겠다 하는데
송전선, 배전선을 건설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만 도입, 시장 경영만 도입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한지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자 측면에서의 어떤 규모의 경쟁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규모의 쪽에서 공급자 규모를 생각하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 얼마나 기술들이 이게 좋습니까, 그죠? 보급이 되고 그런다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큰 요금 인상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런 게 갈 때 제가 보니까 이런 디베이트 되는 걸 보면 이 결국 수용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요금이 뭐 10배 올라간다, 뭐 대정제도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리가 좀 개발이 돼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 플랫폼 기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도 저는 이게 금방 뭐 1, 2년 사이에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번 정부, 다음 정부 가서도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할 경우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부터 시작해서 장점, 역사, 그리고 미래 방향, 그중에서도 우리 분산전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남성 교수님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비용 감소, 코스트 리덕션 쪽 이쪽을 주로 주시하시면서 큰 흐름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에너지 분야는 이 4D라고 하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결국 이 익스포넨셜 테크놀로지가 이 에너지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발전 원가를 크게 하락시키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고 이러한 티핑 포인트 선순환 구조를 찾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이런 요지를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12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 있고 하여튼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꼭 밥을 먹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40분 내에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지정 도움자가 계시고요. 한 분께서 한 7분 정도로 해서 합쳐서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눠드린 걸 가지고 그 사이에 쭉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묶어서 질문을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기연구원 김원호입니다. 현재 지금 뭐 에너지 산업의 그 패러다임 전환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일부 그 공공재에서의 그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를 그 반추해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두 분의 그 주제 발언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또 그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스마트한 폰과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그 안에 있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과거에 가졌던 기능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스마트한 폰은 그 기능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결정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전기를 포함하는 공공재의 그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의 말씀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과 에너지 분야의 일부 공공재, 즉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은 적어도 동일 지역 소비자, 지역민들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그 이퀴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단순한 소유욕 충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감성 만족 소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감성 만족 소비 형태가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통신이나 물과 같은 이런 공공재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소비자 선택권 부여 문제를 공론화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옛날에 예를 들어보면은 통신의 경우를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선으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지만은 지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많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개인 무선 통신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공공재로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획일화된 통신 서비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서비스 업체와 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적정 서비스 요금에 대한 통신사업자, 소비자, 정부 간의 이견은 있지만은 서비스 품질 면에서 보면은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에서 와서 보면은 도입 당시 제기되었던 민영화로 인한 국가적인 통신 보안 문제도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차별성이 없는 품질의 획일화된 통신 서비스를 강요한 과거로 돌아가기는 지금은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나 알뜰폰 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이런 그 차선책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수돗물이 생명수라고 여기던 1980년대 일어난 생수 판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생수 판매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국내 수돗물의 안정성을 염려하는 내국민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생수업체들의 끈질긴 소송 끝에 199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생수 판매 시장이 열린 후에 현재 시장이 연 8,6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성장률이 연 10%에 이르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생수 판매에 대한 주 논쟁점은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었습니다. 특정 소득 계층을 위한 비싼 물의 판매 허용은 너무나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여름에 목이 말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것이 국민들 간 위화감 조성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수 산업의 발전이 가져다 준 중요한 변화는 국민들의 그 인식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수 판매를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공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신과 생수 산업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에 발맞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소위 소비혁명이 이끌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공재 분야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차 혁명 시대의 산업에서의 모든 투입 요소들은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니고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용수나 전기도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니고 생산 자본재로서 훌륭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석기 시대가 가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온 이유는 결코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돌이 비싸졌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값이 청동기 값보다는 절대로 비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지금의 아까 경제성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은 결코 단순한 경제의 논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또 철기 시대로 이해한 것이 결코 소비자들의 즉 사용자들의 이퀴티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청동기나 철기를 쓰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비싸지만 철기 시대로 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친환경 전기를 경쟁력 포인트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회사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건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중앙대학교 박세인 교수님. 네, 아까 최 교수님하고 안 교수님이 워낙 이렇게 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또 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가 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소견 좀 드리면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심에 수요자가 있다. 그럼 그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하고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전, 탈원전을 이제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본다면은 결국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너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의 거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자 중심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수요자가 누구냐 이거죠. 수요자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플랫폼 밑단에 있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오픈 스탠다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단연간 에너지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오픈 여기서 에너지 데이터는 있느냐 과연 그거를 누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프로스모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급자든 수요자든 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독점 갖고 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풀어달라고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탁을 하면은 줄 데이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에너지 수업의 주된 소비원이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도 되겠지만 집이나 건물 또 예를 들어서 공장 전부 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거든요. 프라이빗한 공간. 그 결국 뭐냐면 내가 주고 싶어도 데이터가 퍼블릭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죠. 그 데이터를 공급자든 수요된다는 거네 오픈하기를 굉장히 원치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오픈 데이터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습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차선적으로 나온 게 결국은 IoT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IoT. 뭐 아까 또 굉장히 중요한 뭐 예제로 마스터 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 교수님이 결국은 그것도 알게 모르게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또 제4차 산업혁명,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키워드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많이 이제 시프트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에너지 관련된 IoT들이 굉장히 많이 디플로이 되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IoT하고 유사한 것들, 즉 뭐냐면 BAMS나 BAS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에너지 빌딩을 우리가 실현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매니지먼트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보에 대한 어떤 공유,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생성, 그 다음에 그 오픈 데이터, 오픈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서로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IoT는 굉장히 지금 에너지 관련된 IoT들은 전부 다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도메인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고 그러해 가지고 여기서 프로스모 관점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우리가 쉐어링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플랫폼 이상으로 오픈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인지를 같이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최 교수님 최 교수님 TP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워드들이 요즘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그것도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놓으셨는데 그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블록체인이 도대체 왜 하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그게 중요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학생들한테 너희들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갖고 다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남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전화기가 좀 아웃되면은 그걸 빌려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너는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배터리 차지해가지고 갖고 다니냐? 자기 집에서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바보같이 그걸 뭐 남 빌려줄 거야? 학교에서 차지하지. 그 집에서 차지해가지고 갖고 다니냐. 그런 목적이라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넌 그거를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받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그냥 공짜로 빌려준대요. 이게 있잖아요.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 좀 보이겠지만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이제 차지한다든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 과금 체계가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새로운 그 과금 체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금 체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하비스팅하고 어디서 하비스팅하고 누가 하비스팅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은 도대체 거래에 대한 인증이 아까 뭐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전력에서 그냥 일관된 뭐 이렇게 과금표를 주고 나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미래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빈번함, 굉장히 이게 분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빈번성인데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지속성이 이런 것들이 보장됐을 때 서스테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보완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예에서 그 상황에 대한 레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레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어떤 이벤트나 그렇지 않으면서 과금, 또 이어서 생산, 공급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신뢰감 있게 놔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블록체인이 여기서 벌처 커런시라는 그 관점에서 좀 떠나가지고 이런 에너지 쪽에서 좀 여러 가지 프로스모 관점에서 그 다음에 IoT 간에 서로 간에 연계하는 것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IoT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ESS냐, 그래야지만 이제 VPP가 이제 생성되는 거니까 그런 신뢰성 관점에서도 상당히 블록체인 같은 쉬운 기술들을 좀 연계해가지고 한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수년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고 지금 최근에도 일부 한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실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이게 오픈 플랫폼 이상으로 이런 오픈 데이터 또는 우리가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분 토론 감사합니다. 뭐 질문보다 주관적인 설명이나 코멘트가 계시던 걸로 이해하고요. 아직까지 질문지를 통한 질문이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뭐 정리를 하실 동안 혹은 또 질문 준비를 하실 동안 저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김은동 책임요건께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 결국 우리 전기는 늘 전기다. 똑같은 요금내고 똑같은 일치와 똑같은 서비스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현실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상품의 이제 다양화 또 다른 서비스의 융복합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시장이 이제 유연성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와 어떤 규제 환경 하에서 그런 시장의 그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자 측면에서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요자 입장에서만 쓴 게 아니라 프로수머라고 하는 생산자 입장이 되면서 두 가지를 교차하게 되면 상당히 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이 골반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분에게 공통적인 질문 하나 드린다면 지금 한국과라든 이런 그 전력산업 특히 에너지 분야 특히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높은 규제 그리고 시장의 다이내믹스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시장을 측면에서의 발전방 그다음에 기술과 코스트 리덕션 측면에서의 앞으로 전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한계점을 자꾸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기회 되는 거 좀 말씀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산업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이 너무 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내놓지 않아서 유용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가 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공개를 하느냐, 그쪽 고가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하나 일환으로 수급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깜깜이를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정부 안 내놓고 공청회 한국 마음속에서 한번 끝내버리고 정부 앞에 발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알리고 필요한 피드백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작업을 해보자 해서 한번 8월 11일 날 한번 언론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정부안이 나올 계획입니다만 제 희망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주요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느리나마
성의는 않잖아마 자꾸 오픈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것이 유용한 어떤 그 퍼블릭 데이터로서의 가치 있는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표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좀 읽어보고 정리를 할 시간을 좀 주시기 위해서 두 분께서가 좀 질문 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제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100%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코멘트하시기 좀 드리기 어렵고요. 김원동 박사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와닿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느 기업이 삼성전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내가 사용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 소비자들한테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 가정도 자기 대문에 우리 집은 뭐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으로서 전 풍력과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국가유공자의 집안입니다 하면서 문패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게 그게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생에너지 쪽에서 공급해주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기술이 되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 개통을 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인터넷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김은동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인터넷이 내가 전기를 사용할 때 이게 어느 발전소에 어느 지점에서 나온 전기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아이덴티파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보니까 한전전력연구원도 이 한전보다는 동경에서 일본에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이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성 문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시대가 되면은 지금 생수처럼 각 집집마다 나는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집입니다. 소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비자 선택권은 굉장히 인상적인 제안인데요. 전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적으로 생산이나 소비를 할 때 보다가 이제 택을 달아가지고 어느 집에서 생산한 거고 어디 집에서 소비한 거고 이렇게 트랜잭티브 에너지라는 그런 분야인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건 과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금에 관한 문제를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로 꽉 잡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유틸리티가 과금 게이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플랫폼 사업자로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수요관리 사업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을 할 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신재생이 과연 릴라이블하게 우리가 CP라는 걸 줍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계획을 딱 짜가지고 하는데 태양광이라는 게 공장에서 전기를 이렇게 쓸 때 과연 릴라이블하게 그때 구름이 지나가면 어떡하고 이런 인터미턴트한 것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CP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CP라는 것은 그 용량을 만드는 데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 자원 같은 게 CP로 산업을 활성화시켰듯이 이 CP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게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을 분산 전원이라는 거로 했을 때 그게 단일 자원보다 분산 자원에 갈 때의 신뢰성에 대해서 단일 자원을 하시는 분들이 센트럴라이즈된 자원을 하시는 분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분산 자원이라는 게 단일 자원보다 신뢰성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지를 역사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보면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은 막말로 여기 한 부분이 딱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동물은 손가락 하나만 잘라줘도 나중에 이 몸 전체가 죽습니다. 근데 식물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자르더라도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세포가 다 분산되어 있고 어떤 기능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스크는 이 분산되어 있을 때 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 나오는 그 호모사피엔스를 보면은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는데도 살아남은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소통의 수단을 갖고 있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커뮤니티가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서로 해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전원이 사실은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즉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산 자원을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은 그거는 정말 릴라이비티가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태양광을 어느 곳에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전기를 발생 못하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역적이 아니게 어떤 사업자로 묶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사업자가 지금 수요관리자 하나는 태양광의 수원에 있고 하나는 전라도에 있고 이 두 개의 태양광을 묶어가지고 한 개의 자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원에 비가 오더라도 전라도에 것이 그걸 해체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나가서 다른 자원,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다이버시티를 주면은 이것에 관해서 신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국계에게 그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표를 줄 수 있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금칙이 완전히 과금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물리적인 공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버추어 파워플랜트 식으로 자그마한 자원을 묶어가지고 한 개의 싱글 자원으로 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법제화하는 측면이나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질문지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조금 묶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실제 한 1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배분을 하겠습니다. 각 답변은 질문당 1분씩만 하십시다. 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선 이 신문의 내용을 볼 때 박 교수님께 드리긴 할 것 같은데 내용이 많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정보 교육 공유인데 지적자산권 등 저작권과의 상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한 2분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적재산권하고 데이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협의라는 게 매번 누굴 통해서 또 삼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분산이라는 거는 P2P로 전부 다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그래서 그 분산적 P2P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양자 협의가 제3자가 나중에 인정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굉장이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특이한 기술도 아닌데 단 그거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인증해 준다.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증빙을 해준다. 과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를 만든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전력 사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하고 약간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토론을 하고 오신 분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질문이 아무래도 우리 김은동 박사님께 향한 것 같습니다. 전력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상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인식 변화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부 정책, 아까 과금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전력회사를 어느 전력회사를 또 어떤 카테고리 우리 뭐 핸드폰 하지 않습니까?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뭐한데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전력도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원자력 전력 혹은 아까 뭐 기술적으로 그걸 뭐 뒷받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화력 아니면은 신재생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 예를 든다면은 삼성전 뭐 이런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서 좀 뭐 하면 삼성전자에게 만약 그런 선택권이 있다 그런다면은 과연 비싼 원자력 전기를 쓸 것인가? 산 원자력 전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비난받는 화력 전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착한 신재생 전기를 쓸 것인가? 아마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맨 마지막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런다면은.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정부 정책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걸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 지금은 전혀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정부 정책이 돼야 되고 아까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된다. 아까 또 프라이빗 데이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프라이빗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프라이빗 데이터가 유용되거나 혹은 해킹될 경우에 지금도 9시 뉴스에 크게 나옵니다. 그런 회사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은 누구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플랫폼, 내 데이터가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플랫폼을 쓰지 그렇지 않은 플랫폼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기능에 맡기게 된다 그런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정부나 어떤 이런 어떤 소비자 단체라든가 합동해서 만들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규칙 혹은 생산자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혼자서 누가 한전이나 누가 일방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은 돈을 벌고 있는 신재생 산업자도 같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생산자 규칙으로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효율이 향상되고 또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 하에서 이 개통 운영 이 체계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 교수님께서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질 때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전기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한전에 개통에 넣었다가 또 다시 소비자가 꺼내 쓰는 시스템이 맞는 거냐? 그런 이제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대로 일단은 자기가 생산하는 자기가 소비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거대한 한전의 송전선이나 배전선을 건설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전 나름대로 어떤 주파수 문제나 개통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유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도 뭐 이렇게 그런 시장에 관련된 그 시스템만 조금 바꿔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재생에너지 20%를 늘려야 되니까 뭐 송전선을 지금에 뭐 몇십 %를 더 늘려야 되고 배전선은 더 늘려야 되고 이건 조금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개통을 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 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또 내가 남으면 옆에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기능만 만들어주면 불태요. 그 거대한 뭐 송전선이나 배전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통 운영 체계도 이제는 조그만데 그냥 여러 개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한전 시스템처럼 운영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 몇백 개, 몇천 개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운영이 되는데 마이크로 그리드 안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네트로 나오는 전력에 대해서만 일반 발전소처럼 생각해서 한전 개통에 연결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되게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못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세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서로 연계되는 거에서 이 최 교수님께 한꺼번에 질문을 좀 드리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산전은 아까 그 SNG 모델에서 이 네트워크 그게 주로 지금 현재 에너지 공기업이죠. 이 분야가 P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건데 이 연관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은 제대로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 이 대기업들이 결국엔 다 이게 들어서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연관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 비슷한데 뭐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어떤 그 앞으로 역할이나 또 변화 방향은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묶어서 좀 질문 드리고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물론 그 통신 분야하고 우리가 그 P2C 중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통신 분야하고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지금 수요관리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최종 정상권은 한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전력거래소 물론 공공기관이지만은 전력거래소가 마스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부에 수요관리 사업자처럼 분산전원 관리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또 그 나름대로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가져가지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면은 통신사가 같지 않고 통신사가 굉장히 통신사보다 훨씬 더 릴라이블한 구글이나 애플한테 마스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주고 그 밑에 뭐 카카오나 뭐 다른 또 작은 옛날에 보면 대주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뭐 이런 저런 플랫폼이 꼭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은 수수료가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층 구조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은 충분히 그 공공재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작은 질문 작지만 내용은 뭐 중요한 장면이라면 질문이 한두 개 더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해서 이 시장은 좀 자유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역동성이나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송배전 부분은 공공기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공공기관이 됐건 이런 민간기업이 됐건 일단 네트워크 산업은 이게 경쟁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규제와 그다음에 오픈 액세스 접근권을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먼저 개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것이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과 같은 이 고정가격제로 경제적인 요금 구조가 되어서는 소비자 선택의 동의가 없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동의는 결국엔 요금이고요.
내가 잘 선택함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모티베이션을 갖는 것이니까 뭔가 가격에 대한 유연성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다른 시장처럼 이렇게 마구 너무 자유롭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있고 또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어떤 시장 자유적인 그 요금 계층 구조와 또 현재 경제적인 구조는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 말은 절제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술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과 같은 이 경제적인 체제 하에서는 이 프로수머라든지 또 시장의 다른 행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진화된 어떤 저런 시스템보다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우리 두 분께서 설명하신 그런 세상으로 가는 데는 좀 더 제약 요인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제 평소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친구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되는 관계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 두 분 다 MIT 박사